제가 작년 말에 중국의 이 물가지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디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좀 시그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플레를 마주하게 되는 국가들은 정말 시장이 생각지 못하는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중국 정부도 확실히 이 자산 시장의 부침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소비 심리의 부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큰 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의 순서에서도 작년에 이제 재정 정책 많이 써봤으니까 이제는 또 통화 정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네, 정말 많이 와서 차도 네. 좀 많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장에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이 또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장에서 빠지기 전까지 거의 한 달 동안 2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빅테크들 실적들 나오면서 굉장히 콜 내용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AI에서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미 엔비디아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조금 약간 차익 실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쎄한 부분은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정도부터 금융시장 전반에 있어서 위험 자산을 약간은 회피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이 밀린 게 아니라 뭐 원자재 가격도 빠졌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와중에 그 가장 또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빠질 때도 대장격으로 좀 많이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거나 또 콜 내용이 좋다고 하면 그때의 주가 반응은 또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제 실적 나오는 걸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네. 막 올라가는 뭐 그런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나오면 시장이 당연히 환호를 할까요? 아니면 잘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죠.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사실은 실적 자체보다는요, 네. 아무래도 그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미 눈높이는 너무 많이 높아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냥 이번 실적 시즌 내내 그랬지만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서프라이즈하게 반응을 했는데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치들이 찍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되는 그런 실적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그 숫자보다도 더 사실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얼마나 더 줄 수 있을지, 심지어 그 가이던스도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또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최근 며칠간의 흐름이 위험자산 회피 쪽으로 조금 그런 감지가 됐다라는 네네네. 말씀으로 좀 네. 들렸는데 그럼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한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느꼈던 그런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심리들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제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옛날 과거에 저희가 작년에 뭐 SVB 사태 같은 것들에 마주했던 것처럼 그런 위험한 크레딧 이벤트들의 뭐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가격 부담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단기적인 조정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만약에 정말 콜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정말 강하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 보다도 훨씬 더 뭔가 성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바로 시장의 어떤 그 매기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시장이 기대하는 것 정도의 성장에 대한 그림만 제시해 준다고 하면 약간 추가적인 단기 조정은 좀 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의 기대보다도 좀 네. 뛰어넘는 맞습니다. 실적이 나와야 주가 상승 면에서는 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네.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전격적으로 LPR 5년물 네. 인하가 단행이 됐어요. 이걸 깜짝이라고 시장은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네. 어떤 스토리가 있기에 깜짝인 건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네. 그렇고 중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어떤 얘기죠? 아시겠지만 네. 작년에 그랬죠. 사실 작년에 중국이 너무나도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확장적으로 쓰겠다고 뭐 언급도 계속 해왔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하긴 했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 계속 못 미치는 정책들을 썼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작년 중순 정도에 아무래도 뭐 홍다 사태도 터지고 컨트리가드 문제도 있고 했다 보니까 LPR 1년물 금리에 대해서 한 15bp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년물 금리도 이 정도면 내려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1년물도 10bp만 인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 금리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5년물 금리는 그냥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그전부터 보여왔던 정책 기조가 공동부유라는 어떤 큰 이념을 이제 세워나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시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디레버리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것들만 계속 최우선으로 하면 된다. 위험만 막아주면 된다라는 어떤 형식의 정책을 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1년 동안 계속 이 정책의 어떤 강도에 대해서 실망을 해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뭐 투자전략팀에서도 연간 전망을 내는데 거기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한 장밖에 안 썼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정책에 여력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제가 작년 말에 중국의 이 물가 지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디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좀 시그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화 소비가 계속 안 되는 와중에 서비스 소비의 강도마저도 좀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근간에는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뭐 모든 나라가 다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이거긴 합니다. 네네. 저희가 옛날에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을 겪었었는데 그 중심에 디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결국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채가 많은데
디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실질적인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생산된 관련된 그런 심리들이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또다시 디플레를 심화시키게 되고요. 그게 또다시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늘게 만드는 그런 디플레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디플레를 마주하게 되는 국가들은 정말 시장이 생각지 못하는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년까지와의 그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냥 위험만 막는 수준의 통화 정책으로는 이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동부에 조금 반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써서 그리고 적어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화 정책을 활용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자산 시장도 좀 부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맥락 속에서 지난달에 중국이 서프라이즈하게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한 10bp 정도 이제 시장이 이 LPR 5년물 금리를 내릴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25bp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25bp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인하잖아요. 한 번에 내리는 맞죠, 거. 맞죠. 그렇죠. 그 사실은 네. 예전에 과거에는 뭐 50bp씩 내릴 때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절대 그 금리 자체의 레벨도 내려왔기 때문에 25bp 인하라고 하면 정말 센 거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뭐 10bp, 15bp씩 이렇게 건드려 왔으니까 특히 5년물에 있어서 25bp 내려줬다는 건 정말 큰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확실히 이 자산 시장의 부침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소비 심리의 부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큰 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의 순서에서도 작년에 이제 재정정책 많이 써봤으니까 이제는 또 통화 정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1년 만기가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 이제 기반이 되는 5년물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는 내수도 물론 문제지만 부동산 쪽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얘기 드렸듯이 네. 이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결국 소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요. 중국의 소비가 제대로 못 올라오는 요인은 결국엔 소비하려면 또 저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득 증가율이 다시 꺾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근데 이 소득 증가율 안에서도 재산 소득 증가율이 계속해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 소득은 주식 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계속 더 이상 이제 내려가게끔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부의 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또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소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충만한 게 중요할 텐데요. 이 소비 심리는 또 부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산 가격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부진했던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5년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맥락 속에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개입들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네. 일회성으로 금리 내려주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속성 있는 아마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과거 뭐 2014년에서 15년처럼 금리를 정말 한
5%에서 뭐 3%, 2%까지 내려주는 정말 강력한 뭐 여러 차례 금리 인하까지 기대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뭐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임하게 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한 번 너무 세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내려주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우려도 어제는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하게 금리를 내려주긴 했지만 중국 시장도 그러고 나서 하락한 채 개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어제만 놓고 봐서는 아직은 중국이 이렇게 서프라이즈의 금리를 내려주거나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속성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좋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속성 있게 내려주는 모습들 아니면 완화적인 정책들 쓰는 모습들이 좀 더 보여주었을 때 그때에는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좀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양회를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조금 있었던 걸까요? 네, 맞죠. 아무래도 또 양해가 네. 있죠. 양해가 있는데 보통은 양해 전에 한 2월 말, 그러니까 네. 지금 정도부터죠. 중국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정책에 대해서 다들 부양책에 대한 이 가늠자를 이제 대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좀 조용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금리를 내려주긴 했는데 양회에서는 혹시나 부양책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거를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회가 오히려 시작된 다음에 어떤 부양책들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조금 더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든 반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동시에 FOMC도 의사로 공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관전 포인트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번 의사록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어떻게 보면 FOMC에서 톤이 뭐 이전까지 저희가 확인했던 그냥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정도 하겠다 뭐 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었을 거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이전까지는 혹시나 긴축을 더 많이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갑자기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높아져 있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빠르게 인식을 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또 자금 시장에 뭐 부담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위험을 더 걱정했어 왔기 때문에 의사록에서의 위험은 크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FOMC에서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은 걱정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하 기대감이 미뤄진 것뿐만 아니라 뭐 일각이지만 인상을 다시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맞죠. 이사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 네. 궁금하기는 한데 물론 다 확인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 의사록에서는 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FOMC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다시 높아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록보다는 시장에서 당장 저희가 마주했던 경제 지표들을 해석하면서 금리 인상을 혹시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지난주 자료에서 또 작성해 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작년까지의 그 인플레 환경이
정말 뭐 공급망 차질 같은 것들 때문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수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인플레가 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마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너무 빠르게 돌아섰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플레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인플레가 조금 더 그 부담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정도로 너무 경제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 더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긴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까지는 정말 일각의 뭐 얘기지만 네. 올해 안에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들도 조금씩은 맞죠. 그러니까 더 신중해진 건 분위기상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뭐 정말 3월 이날을 기대하는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무리이긴 했었고요. 물가 상승률의 모양새를 봤을 때에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만약에 지난 1월 달 물가 지표 같은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경기가 좋은 나머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연 중순 정도의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인하까지는 없더라도 이 정도 금리 하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축에 대한 모습들이 만들어질지 않을지, 뭐 아니면 조금 더 다시 경기가 좋아질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시장 최근에 상승에서의 단연 중심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섹터도 더러 좀 보입니다.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네. 저희 이제 PBR이 네. 너무 테마틱하게 가격이 움직이긴 했었죠. 사실 뭐 물론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주식 시장의 어떤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하게끔 만들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외에 어떤 뭐 테크라든지 나머지 정말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작년까지 주도 업종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세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이제는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PBR이 조금 더 테마스러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에 있어서의 쏠림이 훨씬 더 또 강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사실 뭐 이전에 자료들도 쓰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사용된 정책이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대신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일본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유럽도 다들 리쇼어링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마련을 해주고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아마 굉장히 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책이 붙어서 이 기업들이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가격적으로 너무 세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한 그 반대급부, 뭐 부침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인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
밸류가 낮았던, 성장이 약했던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좀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좀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계적인 급등 같은 경우는 네.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정책이 좀 밀어주고 뭐 산업이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발전이 좀 끌어주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은 네, 시너지가 맞죠. 좀 날 텐데 26일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요 내용에는 어떤 게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어떤 게 담길 걸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뭐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뭐 정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기업이 어떤 이 주주환원율을 높였을 때에 거기에 있어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은 아마 포함이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은 일본의 이 기업 가치 제고를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벤치마크 삼은 거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과 비슷한 부분들도 좀 담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론들과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그걸 공시하는 방법론들도 좀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 기업 가치 제고를 뭐 나름 자율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방안들과 그리고 방법들이 담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벤치마크 삼고 있는 일본의 정책이 정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영문으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가 아주 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근을 좀 줄 수 있는 방안들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여론 형성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26일에 나오는 방안에 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네. 기대감으로 들어오다가 선물 매도가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네. 시장의 뭐 변화라든지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아까 전에도 또 위험 네네네네네. 자산에 대한 그런 회피 심리가 네.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정책이 혹시 실망스러울까봐 그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살짝은 조심하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종 나와서 좋은 의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